Await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입니다. 요새 바닥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기준에는 여러가지 정황상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러시아 전쟁과 바닥 징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러시아 전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WTI가 배럴당 109달러입니다. 쉐일 최고 원가가 약 50달러인데 이미 2배가 넘었습니다. 이건 2020년 국가별 원유 생산량인데 러시아가 세계 2위고 하루 원유 수출 규모는 약 500만 배럴입니다. 작년 2021년 말 기준은 700에서 800만 배럴이었고요. 유럽의 60%, 중국의 20%, 미국의 8%, 영국의 2%를 수출했습니다. 즉 러시아가 이번 전쟁 때문에 각 나라가 러시아에 에너지 제재를 가해서 러시아 원유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원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공급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원유 가격은 올라갑니다.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CPI, 소비자 물가도 올라갑니다. 물론 소비자 물가에 원유가 포함돼서 CPI가 올라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많은 공장과 전기에너지는 원유로 만들어집니다.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원유가 필요하고 전기를 만들 때도 원유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돌아가는 공장도 원유로 만드는 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원유 가격이 오르면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니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요새 원유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자 최근에 나온 CPI가 1982년 이후 최고치인 7.9%를 찍었습니다. 농산품이나 원유는 가격 컨트롤이 힘듭니다. 힘든 이유는 자연 기후에 따라 매번 수확량이 달라지고 원유는 증산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농산품과 원유를 제외한 물가를 코어 CPI,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요. 연준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물가가 바로 이 근원 물가입니다. 근데 이번에 근원 물가도 지난번보다 0.4% 오른 6.4%를 찍었습니다. 이 파란색이 근원 물가이고 연준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근원 물가입니다. 이 파란색 근원 물가가 연준이 타겟으로 하는 빨간색 점선 2% 근처에 있으면 물가는 안정됐다고 표현을 하고요. 이 빨간색 점선 2%를 넘어가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은 넘어도 한참은 올라가 있잖아요. 만약 전쟁이 빨리 종료되고 이 근원 물가가 내려가면 다음 주에 있을 연준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압력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한 압력을 받을 거라 예상합니다. 아까 러시아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WTI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매체에서 WTI가 12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던데요. 최근 120달러까지 한번 찍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만약 WTI가 지속적으로 120달러 이상 더 오르면 CPI는 1% 이상 더 오를 수 있고 앞으로 있을 연준 FOMC 회의에서는 점점 더 강력한 통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디스에서는 WTI가 150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세계경제 GDP는 세계에서 만드는 물건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WTI가 150달러까지 가면 이 세계경제 GDP가 최대 3% 내외로 하락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가 뭐 대단한 거야 라고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유가 150달러 찍으면 최악이 오는구나, 이때가 기회구나, 이때 바이더 딥만 아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러시아 전쟁 장기화가 위험한 이유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압력을 높이며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기조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돼서 러시아 경제금융 제재로 러시아 수출 차질이 발생하면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지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것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발생하여 글로벌 경기 둔화를 일으키고 인플레이션을 확대시켜 금리 인상 압력을 가져옵니다. 한경 글로벌에서는 재밌는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하락을 알려주는 9가지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이 중에 3가지만 해당되니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는 레포트인데요. 첫 번째 지표는 사람들이 풋옵션에 돈을 많이 걸면 바닥이다. 모든 사람이 패닉셀을 하고 미친듯이 SQQ를 사기 시작하면 바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뻔한 소리긴 한데 남들이 팔 때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풋옵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트레이딩 인덱스라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던지느냐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것도 쉽게 단기 패닉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레이딩 인덱스가 1을 넘으면 베어 마켓 진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레이딩 인덱스가 1을 넘으면 사람들이 미친듯이 팔기 시작하는 바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이랑 비슷하긴 하죠? 이것도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거 보면 주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적당히 현금 비중을 잘 조절해서 남들이 다 팔 때 사면 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이걸 못하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남들이 미친듯이 던질 때 우리는 사야 합니다. 세 번째, 빅스 지수가 40을 넘으면 바닥이다. 예전에 35를 넘으면 보통 3개월 안에 회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기하게 요 회색이 리세션인데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90년대 빼고 리세션이 오면 빅스 지수가 40을 넘겼습니다. 아, 빅스 지수가 40을 넘고 리세션이 오면 바닥이구나. 그래서 프린들이 리세션 오면 TQQQ로 5억 매수한다고 하는 거네. 똑똑하네. 네 번째는 빅스 지수가 미래보다 높으면 바닥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맞다고 합니다. 빅스 지수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지금이 미래보다 높다는 건 앞으로 변동성이 줄어들 거란 이야기입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바닥일 때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빅스 지수가 30인데 미래보다 낮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둘 다 S&P 500이 많이 떨어질 때 바닥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직 S&P 500이 많이 빠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S&P 500이 연초 대비 12.79%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S&P 500이 10% 내외로 빠지는 건 거의 매년 있었습니다. 올해 12.79%가 빠진 건 서프라이즈한 일이 전혀 아니고요. 늘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러니 5번, 6번도 아직은 아니다. 왜? S&P 500이 많이 안 빠졌으니까. 일곱 번째는 비관론자가 많으면 바닥이다. 최근 주식시장 참여자 60% 이상은 주식이 더 하락할 것 같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1, 2번은 아니라고 했죠? 하락할 것 같은데 주식은 다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럼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여덟 번째는 연준 통화정책이 불확실하면 바닥이다. 연준 통화정책이 확실한 적이 별로 없긴 했지만 지금 더 불확실한 건 맞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얼마나 더 미친듯이 요동칠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매파적으로 너무 금리를 올리거나 QT를 하면 경기 침체가 빨리 올으니 확실한 게 없습니다. 아홉 번째는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많으면 바닥이라는 뜻인데요. 1번, 2번, 9번은 거의 비슷하게 지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가가 너무 하락할 것 같지만 아직 많이 판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 현금 보유한 사람도 아직 많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심리가 더 나빠져서 사람들이 풋옵션, 하락에 베팅하고 단기적으로 패닉셀이 나오고 현금 보유한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는 그때 주식을 사야 합니다. 바닥일 테니까요. 남들이 고통스러울 때 주식을 사고 스트레스 받아야 이익이 많이 나실 겁니다. 결론은 남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프린들이랑 같이 들어가자이고요. 그러니 그때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눌러주자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다음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프랍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과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